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머니 재혼하며 집 한 채를 제게 남기고 남편에겐 비밀로 하라 했는데 2달 후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밤 10시. 어머니가 넋이 나간 얼굴로 나타나 내 손에 30억 원 상당의 등기권리증을 쥐어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마디를 남겼다. 지금 당장 숨겨. 그리고 내 남편한테는 절대로 비밀이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이 붉은색 문서가 지난 30년간 치밀하게 계산된 잔혹한 음모의 불씨가 되어 나를 피눈물 나는 비극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철컥. 건조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손목시계는 막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파트 복도는 내 무거운 한숨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회사에서 8시간 동안 재무제표의 숫자들과 씨름한 뒤 돌아온 스위트홈.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눈을 찔렀다. 남편 별표 민석 별표은 테이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게임 패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캐릭터가 죽었는지 입에서는 의미 없는 욕설이 흘러나왔다. 젠장, 또 죽었네. 나는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리했다. 민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묻는 신용조차 없다. 결혼 5년 차의 뜨거웠던 신호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렸고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를 스쳐 지나 부엌으로 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던 찰나였다. 딩동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다. 나는 깜짝 놀라 시계를 확인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민석은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턱짓으로 나가보라고 가리킬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엄마였다. 급히 문을 열자 별표윤 여사 별표가 서 있었다.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짙은 갈색 계량 한복마저 흐트러져 있었다.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발갛게 충혈된 상태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엄마를 황급히 집 안으로 이끌며 물었다.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거실에 앉아있는 민석의 등을 확인한 엄마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엄마를 부축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민석의 게임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침대 끝에 걸터앉은 엄마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신문지에 쌓인 뭉치를 꺼냈다.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보였다. 다음 주가 아버지의 3년상, 제사이 끝나는 날이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상대는 몇 달 전부터 노인복지회관에서 알고 지낸 은퇴한 교사, 최덕수 씨라고 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고 엄마 혼자 별표 성수동 별표의 넓은 단독주택에서 외롭게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으니까. 하지만 통보 방식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게다가 엄마의 저 공포에 질린 표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 묻기도 전에 엄마는 신문지 뭉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펴보니 그 안에는 성수동 주택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유일하고도 가장 귀한 재산이었다. 엄마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일 당장 회사에 휴가 내라. 이 집 내 명의로 완전히 돌려놓을 거야. 엄마는 재혼하면서 재산을 가져가면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며 나에게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묵직한 등기권리증을 들고 물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아버지 제사 지나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고. 하지만 엄마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어깨를 잡은 엄마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아팠다. 잘 들어. 민석 서방한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라. 엄마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뼈에 사무치게 또렷했다. 이건 오직 내 거야.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지만 이 집은 내 아빠와 내 피와 살이야. 내가 남의 집 사람 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둬야 마음이 놓여. 엄마의 눈 깊은 곳에 서린 불안과 초조함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는 원래 매사에 신중하고 침착한 분이다. 이렇게 쫓기듯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건 엄마의 성격과 정반대였다. 거실 밖에서 민석이 게임에서 이겼는지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나는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일단 안심시켜드리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머릿속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 같은 의문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석에게 급한 입찰건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석은 이불 속에서 눈도 뜨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엄마가 약속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엄마와 최덕수 씨가 먼저 와 있었다. 나의 새아버지가 될 사람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60쯤 되어 보이는 그는 훤칠한 키에 흰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콧날 위에 걸친 금태 안경이 은퇴한 교육자의 지적이고 점잖은 분위기를 풍겼다. 어서 오게. 자네가 딸이구먼. 나를 본 최덕수 씨가 먼저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중저음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중했다. 그는 내가 엄마에게 들은 대로 미인이고 똑똑해 보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화법, 전형적인 교양 있는 신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명예 이전 절차를 밟는 내내 나는 기묘한 모순을 느꼈다. 최덕수 씨는 입으로는 나는 재산에 욕심 없다. 김 여사, 덤마가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법무사 직원들을 재촉하고 시계를 수시로 확인하며 엄마에게 서명할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건 그였다. 엄마는 옆에서 수동적으로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힐끔힐끔 최덕수 씨의 눈치를 살폈다. 그럴 때마다 최덕수 씨는 엄마를 다독이며 달콤한 말을 건넸지만 엄마의 어깨에 올린 그의 손에는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속처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내 이름이 박힌 새 등기권리증을 받아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엄마와 최덕수 씨의 결혼식이 열렸다. 말이 결혼식이지 중저가 식당을 빌려 지인 50명 정도만 초대한 조촐한 연회였다. 하객은 주로 노인복지회관 친구들과 먼 친척들이었다. 민석도 낡은 양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평소와 달리 꽤나 들떠서 여기저기 술을 권하고 다녔다.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맨 최덕수 씨는 잔을 들고 테이블을 돌며 축배를 들었다.
청산유수 같은 언변에 즉석에서 시까지 읊은 글을 보며 동네 아주머니들은 엄마가 말년에 복이 터졌다며 저렇게 다정하고 유식한 남편을 만났다고 칭찬하기 바빴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별표 수진 별표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직업상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본 수진은 사람 보는 눈이 매서웠다. 식사 내내 수진은 음식을 깨작거릴 뿐 시선은 줄곧 최덕수 씨에게 꽂혀 있었다. 최덕수 씨와 엄마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건배를 제의했다. 그는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엄마가 다른 지인에게 인사를 하러 고개를 돌린 순간 최덕수 씨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0.1초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나 온기 따위는 없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계산과 탐욕, 그리고 섬뜩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고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최덕수 씨가 다른 테이블로 가자마자 수진이 내 팔을 잡아당겨 귓속말을 했다. 얘야, 조심해. 아무래도 낌새가 안 좋아. 뭐가? 어머니 연세가 60이신데 결혼식이 너무 급해. 게다가 식 올리기 직전에 진명이를 너한테 넘긴 것도 그렇고. 내 촉인데. 저 영감, 돈 많은 독거노인들 노리는 실버 사냥꾼일 수도 있어. 수진의 경고는 찬물을 끼얹은 듯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내가 억누르고 있던 의구심에 불을 지핀 것이다. 나는 무대 위를 바라보았다. 최덕수 씨가 마이크를 잡고 엄마를 위해 촌스러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 점잖은 전직 교사의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오늘따라 내 남편 민석은 왜 저렇게 최덕수 씨와 친한 척하며 귓속말을 주고받는 걸까? 결혼식 후 엄마는 최덕수 씨의 아파트로 합가했고 성수동 집은 빈집이 되었다. 그 주 주말 나는 청소도 하고 아버지께 향도 피울 겸 옛집을 찾았다. 녹슨 철대문이 비명을 질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시간의 흔적이 콧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며칠 만에 낯설고 냉랭해져 있었다. 거실 아버지 영정 앞에 향 3개를 피우고 빌었다. 엄마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내가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옷가지를 다 가져가서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어보려 했다. 꽉 끼어서 잘 열리지 않았다. 끙끙거리며 힘을 주자 서랍이 팍 하고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고 누렇게 바랜 신문지가 깔려 있을 뿐이었다. 신문지를 걷어내 버리려는데 그 밑바닥에 납작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흑백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모서리는 사갔지만 형체는 꽤 선명했다. 사진 속에는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한 젊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어느 낡은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넓은 이마와 깊은 눈, 그리고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특유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낯이 익었다.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충격이 나를 관통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었지만 그 이목구비와 눈매, 바로 지난주 엄마와 결혼한 점잖은 새아버지 최덕수였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빛바랜 보라색 잉크로 쓴 글씨가 보였다. 1990년 우리의 첫 시작을 기념하며. 사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1990년이면 부모님이 결혼한 지 2년 차,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이 사진이 진짜라면 엄마와 최덕수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 연인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엄마는 복지회관에서 처음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왜 최덕수 씨도 그 연극에 장단을 맞춘 거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최덕수. 이 세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과거의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사진을 가방에 챙겨 넣고 집을 나와 골목 어귀의 슈퍼덱 코투를 찾았다. 동네의 모든 소문이 모이는 인간 확성기 같은 분이다. 나는 음료수 하나를 사며 슬쩍 요즘 땅값 시세가 어떤지 물었다. 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슈퍼덱이 허벅지를 탁 쳤다. 아이고, 새댁. 진짜 복 터졌어. 복 터졌어. 아주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구역에 대형 도로가 뚫린다는 확정고시가 났다는 것이다. 우리 집은 도로가 나는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고 했다. 슈퍼덱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라며 내 귀에 대고 충격적인 액수를 속삭였다. 그 집 보상금만 못 받아도 별표 30억 별표 은 받을 거라던데? 게다가 재개발 입주권은 덤이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귀가 멍했다. 30억 원 후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하지만 나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최덕수 씨의 태도였다. 명예 이전 당시 그는 엄마에게 이 집이 낡아빠진 데다 골목 안쪽에 처박혀 있어 팔아봤자 헐값이라고 했다. 나에게 명의를 넘기는 건 그저 기념일 뿐이라며 고작 몇억 원 정도로 가치를 후려치며 서류 처리를 재촉했었다. 그는 재개발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진짜 가치를 뻔히 알면서도 왜 처음부터 가로채지 않고 나에게 넘기라고 했을까? 엄마가 법적인 아내가 되고 내가 딸이 되면 나를 조종해 집을 팔게 하고 돈을 꿀꺽 삼키려는 속셈인가? 갑작스러운 등장, 번갯불에 콩 볶듯 치러진 결혼식, 비밀리에 진행된 증여, 그리고 과거의 사진과 30억이라는 거에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소름 끼치는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와 엄마는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걸려들었고 사냥꾼은 다름 아닌 금태 안경을 쓴 그 점자는 노신사였다. 다음 날 아침 속이 뒤집어질 듯한 메스꺼움에 눈을 떴다. 우우.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나올 때까지 토해냈다. 거울 속 창백한 내 얼굴을 보던 순간 생리가 2주 넘게 늦어졌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하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지난달 사다 둔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기다리는 5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선명한 두 줄 옷빨간 두 줄이 나타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더니 이내 벅찬 환희가 터져나왔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두 줄이었다. 5년 갖은 눈치와 서름을 견디며 기다려온 아기였다. 아가야. 나는 테스트기를 품에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 저녁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민석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어쩌면 이 아이가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부부 사이를 이어줄 끈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그가 다시 가정에 충실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징징.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파일 하나와 짧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금 당장 열어봐. 내 남편이랑 최덕수, 그 두 사람의 진짜 관계가 여기 다 들어있어.
나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결혼식 직후 수진이 소개해준 흥신소에서 보낸 보고서였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석과 최덕수는 별표 전라도 별표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 동양 출신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이었다. 족보상 최덕수는 민석 아버지의 사촌 동생, 즉 민석에게는 별표 오촌 당숙 별표 뻘이었다. 그들은 남남인 척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엄마의 재혼 이야기에 시큰둥했던 민석의 반응,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그 어색한 거리두기. 그 모든 게 완벽한 연극이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사기꾼과 한 이불을 덮고 잤던 것이다. 민석이 나에게 접근하고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린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 뿐. 나는 오후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집안은 고요했고 천장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현관에 민석의 구두가 있는 걸 보니 그가 집에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이 살짝 열린 안방으로 다가갔다.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석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그 나른하고 무기력한 톤이 아니었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낯선 목소리였다. 아, 당숙님 정 마시라니까요. 제가 그 옆편에 꽉 잡고 있어요. 보상금 나오면 약속하신 제 목이나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민석은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다. 지영이 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적당히 비위 좀 맞춰주면 알아서 기니까? 나는 문밖에서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뱃속의 아기를 감싸 쥐었다. 내가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편, 내 아이의 아빠가 아내를 팔아 더러운 돈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아내가 아닌 그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성은 지금 폭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들어가서 따져봤자 그는 최덕수에게 알릴 것이고 두 사람이 경계태세를 갖추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다. 나는 뱃속의 아이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배신감을 삼켜야 했다. 나는 뒷걸음질 쳐 현관으로 나간 뒤 문을 쾅 닫으며 방금 퇴근한 척 인기척을 냈다. 민석이 안방에서 나왔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 표정을 바꿨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했어. 나는 임신 진단서와 테스트기를 가방 깊숙이 숨겼다. 이 순간부터 민석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내 침대맡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살얼음판을 껐듯 경계하며 지냈다. 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엄마의 안전을 확인하려 수시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최덕수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끼어드는 바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점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하고 불안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을 최덕수의 사별한 전처소생딸, 하은, BY, 별표이라고 소개했다. 하은은 SNS를 통해 아버지가 내 엄마와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고를 해주려 연락했다고 했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외가 쪽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덕수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혈한이라며 당장 엄마를 그에게서 떼어놓으라고 호소했다. 하은의 경고는 수진의 말, 그리고 내 의심과 정확히 일치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2번, 3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10분 뒤 최덕수의 번호로 문자가 왔다. 우리 부부는 지금 바람 쐬러 강원도 펜션에 가는 길이다. 산길이라 신호가 잘 안 터지는구나. 걱정 말고 일 봐라.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엄마는 심각한 참얼미 때문에 장거리 이동, 특히 꼬불꼬불한 산길을 극도로 싫어한다. 게다가 여행을 간다면 나에게 미리 전화해서 멀미약이나 상비약을 챙겨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리가 없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되어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홈 CCTV가 떠올랐다. 엄마가 재혼한 뒤로는 사생활이라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앱을 켜고 어젯밤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다. 새벽녘의 거실 풍경이 화면에 떴다. 최덕수가 엄마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마시라고 권했다. 엄마는 의심 없이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15분 뒤 엄마는 비틀거리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식탁 위로 쓰러졌다. 최덕수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엄마를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태연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인사불성이 된 엄마를 짐짝처럼 끌고 현관을 나섰다. 새벽 3시. 최덕수가 엄마를 질질 끌고 차 뒷좌석에 태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출발 직전 그가 집 안쪽을 향해 쏘아보는 섬뜩한 눈빛에 나는 화면 너머로 전율했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 거실 테이블을 확인했다. 엄마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장기 여행을 가면서 필수 약을 두고 갔다. 이건 명백한 납치였다. 강원도 여행은 거짓말이다. 최덕수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엄마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깊은 산속. 인적 드문 곳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걸까? 폰을 떨어뜨렸다. 식은땀으로 등 뒤가 축축했다. 당장 엄마를 구해야 한다. 나는 다시 하은에게 전화를 걸어 CCTV 내용을 알렸다. 하은은 통신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최덕수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급히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인 구석진 카페에서 만난 하은은 강단 있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15분 뒤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신호가 강원도 쪽이 아니에요. 차는 강원도로 가는 척하다가 방향을 틀어 별표 경기도 포천 별표의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내에서 차로 3시간 거리? 하은은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10년 전 최덕수가 지인들과 동업하다 망해서 버려둔 폐목장 근처였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다. 나는 당장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하은은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의 어머니 몫까지 갚아주겠다며 동행을 자처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집에 들러 차와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민석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허둥대는 나를 보고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 밤에 어디가? 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거짓말을 했다. 부산 물류 창고에 불이 났대. 본사에서 긴급 점검 내려가래서 가봐야 해. 민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훑어보았다. 누구랑 가는데?
언제 와? 회사 기사님이랑 회계 팀장님. 이틀은 걸릴 거야? 나는 최대한 급한 척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일부러 휴대폰 충전기를 식탁 위에 남겨둔 채 뛰쳐나왔다. 연락이 안 되어도 핑계를 댈 수 있도록. 민석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왔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의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식적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틈새로 그가 어딘가로 급히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최덕수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나는 지하주차장 뒷문에서 기다리던 하은을 태웠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별표 서울양양 고속도로 별표를 향해 질주했다.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거세게 쏟아졌다. 입덧과 극도의 긴장감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 맛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다. 조수석의 하은은 계속 위치를 확인하며 길을 안내했다. 내가 휘청거릴 때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하은이 사이드미러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언니. 뒤에 검은 차가 따라와요. 도시를 벗어날 때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던 검은색 픽업 트럭. 빗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번호판이 낯익었다. 민석의 차였다. 놈은 내 거짓말을 눈치채고 몰래 뒤를 밟은 것이다. 앞에는 광기 어린 납치범 최덕수, 뒤에는 탐욕스러운 배신자 민석. 나는 빗길 고속도로 위에서 두 마리의 짐승 사이에 갇히고 말았다. 나는 가속 페달을 짓이겨 밟았다. 차가 어둠을 가르며 미친 듯이 질주했다. 민석에게 잡힐 수는 없다. 내 혈관 속에 피가 끓어오르며 공포를 집어삼켰다. 하은아, 안전벨트 꽉 매. 오늘 밤 목숨 걸고라도 엄마한테 먼저 가야 해. 포천숲길로 접어들자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거대한 나무들이 유령처럼 팔을 뻗어 우리를 덮칠 듯 위협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엔진의 굉음이 뒤섞여 공포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백미러 속 민석의 헤드라이트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다. 엄마, 제발. 조금만 버텨줘. 내가 가고 있어? 우리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한 채 비에 젖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산길은 점점 좁고 험해졌다. 양옆에 빽빽하게 들어선 숲은 탈출구를 봉쇄하는 거대한 성벽 같았다. 하은이 휴대폰을 보며 외쳤다. 신호가 여기서 3km 떨어진 곳에 멈춰 있어요. 근데 길이 비포장 흙길이었다. 진흙탕이 된 길은 승용차로 가기엔 무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백미러를 확인했다. 15분 전 급커브 구간 이후 민석의 차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뒤처졌거나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방심할 순 없었다. 나는 전조등을 끄고 미등만 켠 채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샛길로 핸들을 꺾었다. 차체가 무릉덩이에 빠질 때마다 요동쳤고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긁으며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러댔다. 10분간의 사투 끝에 녹슬고 덩굴에 뒤덮인 철문이 나타났다. 그 너머 자풀이 무성한 폐가 한 채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우리는 차를 덤불 속에 숨기고 시동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폐가에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은과 나는 빗물에 젖은 낙엽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하은이 뒷문 쪽을 가리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입덧 기운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마른 침을 삼키며 참아냈다.
저 안에 엄마가 있다. 뒷문은 나무가 썩어 있었다. 하은이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거미줄을 헤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실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덕수였다. 그래, 땅은 바로 처분하고 도는 내 해외 계좌로 쏴. 이 비행기 표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꽤나 다급해 보였다. 우리는 낡은 병풍 뒤에 숨어 거실을 엿보았다. 엄마가 보였다. 엄마는 낡은 나무 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다. 입에는 검은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물 고인 눈으로 최덕수를 애원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당장 뛰쳐나가 저 짐승 같은 놈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하은이 내 팔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말렸다. 최덕수가 전화를 끊고 엄마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구석에 있는 수납장으로 등을 돌렸다. 지금이다. 하은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굵은 장작 개비를 집어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뛰쳐나갔다.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입에 붙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다. 엄마. 엄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서둘러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인기척을 느낀 최덕수가 획 돌아섰다. 그 순간 하은이 장작을 던져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덕수는 노인답지 않게 날쌈다. 그는 장작을 피하고 하은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하은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엄마의 손을 막 풀었을 때 최덕수가 내 앞에 괴물처럼 서 있었다. 인자한 교육자의 가면은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흉폭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지영.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결혼식 직후 최덕수가 재산 강탈 계획을 통화하는 걸 들었고 협박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했다. 나에게 집을 급하게 넘긴 건 그가 모든 걸 뺏어가기 전에 나라도 지키려던 최후의 발악이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는 혼자 그 끔찍한 공포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엄마를 감싸 안으며 최덕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흐흐. 최덕수가 섬뜩하게 웃었다. 모녀간의 정이 참 깊구먼. 그래, 소원대로 저승길도 같이 가게 해주마. 그가 등 뒤에서 꺼낸 건 검고 차가운 사제 엽총이었다. 서늘한 총구가 우리를 향했다.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난 하은도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일촉즉발의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그는 최덕수의 손에 들린 총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이 멍청한 놈.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인연들 묶어. 최덕수가 소리쳤다. 계획이 바뀌었어. 오늘 밤 다 끝내고 돈 나눠서 튀는 거야. 민석은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나와 총을 번갈아 보며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돈에 눈이 먼 비겁자였지만 살인이라는 선을 넘는 건 두려운 모양이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다. 민석 씨. 나 임신했어. 민석의 눈이 커졌다. 당신 아이야. 당신 네 집안 핏줄이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던 손주라고. 그런데 저 미친 영감이 당신 처자식을 죽이게 놔둘 거야? 내 외침은 민석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내 배로 향했다. 손이 떨리고 뒷걸음질 쳤다.
당숙님. 이건 아니잖아요. 전 돈만 필요하지 살인자가 되긴 싫어요. 게다가 내 새끼라잖아요. 이런 쪼다 같은 새끼가. 최덕수가 격분하여 총구를 민석에게 돌렸다. 방해하면 너부터 쏴버린다. 그 틈을 타 하은이 총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탕! 굉음과 함께 총알이 하은의 어깨를 스쳐 벽에 박혔다. 하은과 최덕수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엄마, 도망쳐. 나는 소리치며 하은을 도우러 달려들었다. 여자 셋이 거구의 남자를 제압하려 안간힘을 썼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아 벌벌 떨고만 있었다. 최덕수가 하은을 밀쳐내고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역겨운 입냄새가 얼굴에 확 끼쳤다. 내 애비가 내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 너도 피로 갚아야지. 혼란 속에서 최덕수가 내 배를 걷어찼다. 정확하고 잔인하게. 끔찍한 격통이 아랫배를 찢어발겼다. 내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다. 머리를 부딪혀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내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다. 청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피었다. 선홍빛 피가 회색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 돼. 내 아기. 오늘 아침에야 겨우 만난 내 아기인데. 지영아. 엄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왔다. 그녀는 총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덕수의 얼굴을 핥히었다. 하은도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덤벼들었다. 내 다리 사이에 피 웅덩이를 본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환청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으아! 민석이 괴성을 지르며 최덕수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걸고 필사적으로 총을 뺏으려 몸부림쳤다. 내 눈앞의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다. 비명소리, 깨지는 소리, 천둥 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육체와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아랫배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다. 침대 옆에는 눈이 퉁퉁 부은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깨어나자 엄마는 오열했다. 의사의 설명 따위는 필요 없었다. 엄마의 눈물과 내 몸의 공허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유산이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내 아이가 어른들의 탐욕과 증오에 희생되어 떠나버렸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몸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틀 뒤 몸을 추스른 나에게 경찰이 찾아왔다. 중년의 형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최덕수와 민석을 체포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었다. 경찰서에서 밝혀진 30년 전의 진실은 이러했다. 최덕수의 본명은 박덕수. 1990년 그의 친동생 박태수가 내 아버지와 동업하여 가구 공장을 차렸다. 내가 발견한 사진은 공장 개업식 날 동생을 보러 왔던 박덕수가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해 찍은 것이었다. 이미 유부녀였던 엄마를 향한 비뚤어진 집착의 시작이었다. 비극은 그해 겨울,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일어났다.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을 지키던 박덕수의 동생은 불길 속에 갇혀 사망했고 아버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공장은 아버지 명의였기에 거액의 화재보험금이 나왔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성수동 집을 사고 재기할 수 있었다. 박덕수는 지난 30년 동안 내 아버지가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불을 질러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복수심 하나로 신분을 세탁하고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때를 기다려왔다. 3년 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완벽한 신사로 위장해 놓인 복지회관에 다니는 엄마에게 접근했고 동시에 도시 빈민처럼 살아가던 먼 친척 조카 민석을 인생 역전이라는 달콤한 말로 꼬드겨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민석은 뒤늦은 후회 속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사실 농장으로 오는 길에 경찰 112에 신고한 것은 민석이었다. 박덕수가 가놓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겁을 먹고 제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비겁한 욕심과 공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나를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담당 형사는 박덕수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했다. 전처 살해 혐의, 재수사, 모녀살인 미수, 특수 납치 강도, 상해치사 등 죄목이 화려했다. 민석 또한 납치 방조와 범인 은닉 혐의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고를 하고 범행을 말리려 했다는 점이 참작되더라도 말이다. 모든 전말을 듣고 난이 허무함이 밀려왔다. 우리 가족은 지난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적의 조준경 안에 놓여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는 죽어서도 누명을 썼고 여린 엄마는 잔혹한 복수극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첫 아이를 잃었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다. 병실 문이 열리고 여경이 수갑찬 민석을 데리고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5분간의 면회를 허락받았다. 민석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잘못했다고, 돈에 눈이 멀어 미쳤었다고 빌었다.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5년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에는 이제 사랑도 끓어오르던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경멸과 낯설음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영감이랑 짜고 우리 엄마 속였을 때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났어. 그나마 당신이랑 나를 이어주던 아이도 이제 없어.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보낼 테니 서명이나 하라고 통보했다. 더 이상의 변명도 구질구질한 사과도 듣고 싶지 않았다.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민석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다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베개를 적셨다.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챕터가 닫히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납치 및 살인 미수, 사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치 이 땅의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나는 피해자석의 엄마, 변호사와 함께 앉았다. 엄마는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 박덕수가 법정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는 내 손을 꽉 쥐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엄마의 손등을 토닥이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라며 안심시켰다. 피고인석에선 박덕수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헐렁한 죄수복을 입은 그에게서 예전의 지적이고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실패한 늙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 옆에 선 민석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퀭한 눈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려 했지만 나는 시선을 주지 않고 재판장만 응시했다.
남편 민석은 그 비 오는 밤 처자식을 외면했던 그 순간 이미 죽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박덕수의 죄상이 낱낱이 열거되었다. 계획적인 접근, 강제징역, 납치, 그리고 내 아이를 유산시킨 상해 치사까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덕수는 웅얼거하며 운명 탓, 과거 탓을 했다.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반면 민석은 마이크 앞에서 오열하며 나와 엄마에게 사죄했다. 자신의 비겁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드디어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박덕수, 무기징역. 그의 남은 생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썩어갈 것이다. 피고인 김민석, 징역 15년. 신고를 한 점이 참작되었지만 공범으로서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값은 무거웠다.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끌려가던 민석이 뒤를 돌아보며 절규하듯 내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5분만, 딱 5분만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그의 변호사도 내게 다가와 사정했다. 나는 빗물에 젖은 법원 마당에 서서 멀어지는 민석을 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변호사에게 말했다.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 이혼 서류 접수된 순간 남남이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받을 가장 큰 형벌은 감옥살이가 아니라 자기 친자식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라고요. 6개월 후. 성수동 집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예상대로 재개발도로 확정이 났고 집은 철거 대상이 되었다. 보상금 별표 30억 원 별표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재개발 입주권도 나왔지만 우리는 미련 없이 팔아 현금화했다. 서울. 슬픈 기억과 과거의 유령들이 떠도는 이 도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아버지의 흔적과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끔찍한 음모가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엄마와 나는 대이동을 결심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제주도.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평화로운 섬. 우리는 서귀포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주택을 샀다. 그리고 집 앞마당을 개조해 별표한온 별표이라는 이름의 꽃집을 열었다. 조용하고 평온한 삶, 그것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매일 새벽, 나는 꽃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을 사와 다듬는다. 이곳에 온 뒤로 엄마의 건강은 기적처럼 좋아졌다. 제주의 맑은 공기와 따뜻한 바람이 엄마에게 단잠을 선물했다. 엄마가 꽃에 물을 주며 웃을 때면 예전에 그 온화했던 미소가 보여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하은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녀는 되찾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고 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한 자매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손님이 뜸한 늦은 오후, 나는 엄마와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가라앉으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짭조름하지만 자유로운 냄새였다.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애틋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영아,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가 늑대를 집안에 들여서 너를 고생시켰어. 미안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자책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았잖아. 이 돈, 비록 피눈물로 바꾼 거지만 우리 앞으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데 쓰자. 그게 복수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섰다. 가슴속 깊이 제주의 바람을 들이마셨다.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올렸다. 잠시나마 머물렀던 작은 생명. 아이를 잃은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 욱신거리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의 목까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웃으실 수 있도록 2배로 행복해질 것이다.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곳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안온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꽃을 건네며 기쁨을 전할 것이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박덕수와 민석, 그 악연은 과거의 문 뒤로 닫혔다. 내 앞에는 이제 제주바다의 일출처럼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만이 열려 있다. 나는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었다. 폐목장에서의 악몽은 내게서 아이를 앗아갔지만 뼈에 사무치는 그 고통 덕분에 나는 남편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감옥으로 갔고 나는 증오를 놓아버린 채 엄마와 함께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돈의 마력 앞에 무너지는 인간 군상에 대한 뼈아픈 기록이다. 재산은 행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끝없는 탐욕은 결국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맹독과도 같다. 상실의 끝자락에 서 보고서야 깨달았다.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산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영이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별표 구독 별표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